로마 제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웅장한 콜로세움, 용맹한 검투사, 그리고 찬란한 문명. 그런데 역사 교과서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일 밤 황제의 침실로 끌려가던 처녀들, 그리고 그 처녀들을 직접 골라서 바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황제의 아내였습니다. 공중 목욕탕은 씻는 곳이 아니라 로마 최대의 매춘굴이었고, 극장에서는 무대 위 여배우를 돈 주고 사는 게 공공연한 문화였죠. 오늘은 위대한 제국의 가면 뒤에 숨겨진 욕망과 쾌락으로 물든 로마의 진짜 민낯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는 공화정의 혼란을 수습하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를 연 위대한 지도자로 칭송받죠. 그런데 이 남자의 침실에서는 매일 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밤마다 새로운 처녀를 궁으로 불러들였거든요.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처녀들을 일일이 골라서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황제의 아내 리비아였다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의 바람 상대를 직접 선별하고 심사했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관계가 가능했을까요? 리비아의 과거를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녀는 원래 다른 남자의 아내였어요. 심지어 임신 중이었죠. 그런데 아우구스투스가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황제가 원하면 뭐든 가능한 시대였죠. 그는 권력을 동원해 리비아를 남편에게서 강제로 빼앗아 자신의 황후로 삼아버립니다. 남편에게서 빼앗긴 여자가 이제는 새 남편을 위해 다른 여자들을 알선하는 기괴한 공생관계가 만들어진 거죠. 더 웃긴 건 이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그 유명한 간통법을 만든 장본인이라는 겁니다. 로마 시민들의 성생활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법이었어요. 불륜이 적발되면 재산 몰수는 기본이고 심하면 사형까지 당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정작 이 법을 만든 황제 본인은요, 법 위에 군림하면서 매일 밤 다른 여자를 품었습니다. 백성에게는 도덕을 강요하고 자신은 쾌락을 탐닉하는 이중 잣대. 이게 로마 제국 권력의 민낯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뒤를 이은 황제들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칼리굴라라는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친여 동생들과 근친 상간을 저질렀다는 기록이 버젓이 역사서에 남아 있어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의 여동생 모두와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칼리굴라가 진짜 즐긴 건 따로 있었거든요. 그는 연회장 같은 공공장소에서 원로원 의원들의 아내를 지목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여자를 끌고 나가 관계를 맺었죠. 끔찍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황제는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 여자의 몸에 대해 품평을 했어요.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이요. 이게 단순히 성욕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권력 과시였습니다. 로마 최고 권력자들인 원로원 의원들을 짓밟고 그들의 아내를 취함으로써 누가 진짜 주인인지 각인시키는 정치적 퍼포먼스였던 거죠. 네로 황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는 스포루스라는 어린 남자아이를 거세시켰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여자 옷을 입히고 정식 결혼식까지 올려서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로마 황제가 거세한 소년과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 상상이 되십니까? 게다가 네로 역시 자신의 친어머니와 근친 상간을 저질렀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위대한 제국의 지도자라고요? 아닙니다. 이들은 무소부위의 권력이 만들어낸 괴물이었습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권력은 결국 인간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시킨다는 걸 로마 황제들이 몸소 증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 하면 빠지지 않는 게 공중 목욕탕이죠. 목욕 문화가 발달해서 위생관념이 뛰어났다.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절반만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공중 목욕탕은 단순히 몸을 씻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사실상 로마 최대의 성매매 집결지였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퇴근길에 목욕탕에 들른 로마 시민 한 명이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도리스라고 불리는 여성들이 그를 맞이해요. 이 여성들은 나체 상태로 입구에 서서 지나가는 남성들에게 노골적으로 손짓을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가게 앞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면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개인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사지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었습니다. 펠라트릭스라고 불리던 여성들이 마사지를 빈자해 성적인 서비스를 함께 제공했거든요. 이게 불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공공연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편의점 들르듯이 로마 남성들은 목욕탕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서비스를 이용했어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로마 전역에 이런 목욕탕이 수백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인구가 약 100만이었는데 목욕탕 하나당 수십 명의 여성들이 일하고 있었으니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던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위생적인 로마인의 실체가 이겁니다. 목욕탕은 몸을 씻는 곳이 아니라 욕망을 씻는 곳이었던 겁니다.
밤이 되면 로마의 어느 골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늑대 울음소리였어요. 그런데 로마 한복판에 무슨 늑대가 있겠습니까? 이 소리의 정체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매춘 여성들의 호객 소리였죠. 로마에서 매춘구를 뜻하는 단어가 루파나르인데요. 이게 라틴어로 암늑대를 뜻하는 루파에서 나온 말이에요. 왜 암늑대냐고요?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늑대처럼 울부짖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걷다 보면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들려와요. 그 소리를 따라가면 루파나르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이 루파나르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한순간에 멸망한 도시 폼페이, 거기에 루파나르 건물이 고스란히 남아 있거든요. 직접 가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벽면 가득 노골적인 성행위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메뉴판이었죠. 당시 로마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노예나 하층민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글 대신 그림으로 서비스 종류를 보여준 겁니다. 손님이 들어와서 벽에 그려진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그에 맞는 여성이 배정되는 시스템이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성매매가 귀족이나 부자들만의 문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글도 모르는 최하층민까지 이용할 수 있을 만큼 대중화된 산업이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패스트푸드점처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였던 겁니다. 로마 제국의 골목골목마다 늑대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의 저녁은 어땠을까요? 퇴근하고 극장에 가서 공연을 보고 술집에 들러 한잔하고 집에 가는 거죠. 우리랑 별로 다를 것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물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로마 극장에서 상연되는 연극 대부분이 노골적인 성인극이었거든요. 그것도 연기가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실제로 성행위를 했어요. 관객들은 환호하고 박수를 쳤죠. 지금으로선 상상도 안 된 일이지만 당시에는 이게 인기 있는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진짜 장사가 시작됐어요. 남성 관객들이 무대로 올라갑니다. 마음에 드는 여배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돈을 건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여배우를 데려갈 수 있었죠. 배우가 아니라 상품이었던 겁니다. 극장을 나와 술집에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술집에는 블라트타라고 불리는 여성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술을 따르면서 동시에 자신의 몸을 팔았습니다. 대부분의 술집에는 뒷방이 딸려 있었는데 사실 술 파는 것보다 이 뒷방 장사가 주 수입원 인구가 더 많았죠. 여성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스파도네스라고 불리는 거세된 남성들도 있었어요. 특정한 취향을 가진 손님들을 상대했죠. 로마의 성산업은 우리 상상 이상으로 세분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극장, 술집, 목욕탕, 로마 시민들의 일상 공간 어디를 가도 성매매가 있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와 성이 완전히 하나로 결합된 사회, 그게 로마 제국의 일상이었습니다. 로마만 성에 개방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두 문명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성산업 종사자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그리스에는 헤타이라라고 불리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직역하면 고급 창녀인데요. 이 단어에서 느껴지는 인상과 실제는 완전히 달랐어요. 헤타이라들은 단순히 몸을 파는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을 논하고 시를 읊고 악기를 연주할 줄 알았죠. 지식인이자 예술가였던 겁니다. 이들은 상류층 파티에 당당하게 초대받았어요. 귀족 남성들과 대등하게 대화를 나눴고 심지어 정치적인 논의에도 참여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아스파시아라는 여성이에요. 그녀의 연인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테네 민주주의의 전성기를 이끈 지도자 페리클레스였습니다. 헤타이라 출신이 그리스 최고 권력자의 공식 연인이 된 거예요. 아스파시아는 페리클레스의 정치적 조언자 역까지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능력만 있으면 출신과 관계없이 존경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로마는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로마에서는 태어날 때 찍힌 신분이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도 노예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노예였어요. 성산업에 발을 들인 여성은 평생 그 낙인을 벗을 수 없었죠. 그리스가 뭘 할 수 있느냐로 사람을 평가했다면 로마는 오직 누구 집안에서 태어났느냐로 모든 게 결정됐습니다. 똑같이 성에 개방적이었지만 한쪽은 가능성의 사회였고 한쪽은 신분의 감옥이었던 겁니다. 그리스에 사포라는 여성 시인이 있었습니다. 레스보스 섬에서 활동했던 그녀는 여성들 사이의 사랑을 아름답게 노래했죠. 오늘날 레즈비언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레스보스 섬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리스에서는 사포 같은 여성이 존경받는 시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성 간의 동성애도 어느 정도 용인되는 분위기였던 거죠. 그런데 로마로 넘어오면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로마에서 남성 간 동성애는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황제들도 공공연하게 남성 애인을 두었으니까요. 그런데 여성 간 동성애는요? 발각되는 순간 극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준이 달랐을까요? 로마 남성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들에게 아내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동반자? 아닙니다. 가문의 혈통을 이어줄 도구였어요. 쉽게 말해 남편의 소유물이었던 거죠. 로마 귀족 남성들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무서웠냐고요? 자기 핏줄이 아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니까요. 남의 자식이 내 가문의 재산과 이름을 물려받는다? 로마 남성들에게 이건 죽음보다 끔찍한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성은 철저하게 통제되어야 했어요. 여성이 다른 여성과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거죠. 마음이 남편에게서 떠나버리면 언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여성 동성애는 가혹하게 처벌된 겁니다. 남성에게는 무한한 자유를, 여성에게는 철저한 억압을. 이게 로마가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로마 하면 떠오르는 게 또 있죠. 법과 질서의 나라. 로마법은 오늘날 서양 법 체계의 뿌리가 됐을 정도로 정교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법이 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적용됐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로마의 성적 자유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딱 한 부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죠. 바로 자유시민권을 가진 남성들입니다. 이들은 누구와 관계를 맺든 법적으로 보호받았어요. 노예와 관계를 맺어도 창녀와 밤을 보내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남성들에게 누군가 성폭력을 가하면요, 가해자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자유시민 남성의 몸은 그만큼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럼 여성은요? 여성을 보호하는 법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완전히 달랐어요. 여성의 인권을 위한 게 아니라 남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니까 그 소유물에 누가 손을 대면 처벌하겠다는 논리였죠. 이게 얼마나 불평등했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이 노예나 창녀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괜찮아요.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면요, 재산 몰수는 기본이고 사형까지 당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현장에서 아내를 죽여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았어요. 같은 행위인데 성별에 따라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법 앞에 평등? 로마에서는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법은 철저하게 가진 자, 그 중에서도 남성만을 위해 존재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로마의 화려한 성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목욕탕, 루파나르, 극장, 술집. 그런데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대부분이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은 우리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비참했어요. 로마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물건이었어요. 의자나 테이블과 같은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성적 자기 결정권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원하면 언제든 관계를 맺어야 했어요. 거부할 권리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로마 귀족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노예를 번식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가축처럼요. 튼튼하게 생긴 남자 노예와 젊은 여자 노예를 골라서 강제로 짝을 지어줬습니다. 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도 자동으로 노예가 되거든요. 귀족들 입장에서는 완벽한 장사였죠. 노예 시장에서 새로 사는 것보다 직접 번식시키는 게 훨씬 경제적이니까요. 인간을 번식시켜서 재산을 불리는 겁니다. 가축 농장이랑 다를 게 없었어요. 앞서 얘기한 목욕탕의 펠라트릭스, 루파나르의 여성들, 극장의 여배우들, 이들 대부분이 노예였습니다. 하루에 수십 명의 남성을 상대해야 했어요. 벌어들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전부 주인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몸으로 번 돈인데 한 푼도 가질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런 생활을 버티는 여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루파나르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20대 중반이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병에 걸리거나 몸이 망가지면요, 헌 신발 버리듯이 내다 버려졌습니다. 로마의 화려한 쾌락 뒤에는 이렇게 소모되고 버려지는 인간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로마가 계속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정복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막대한 전리품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금, 보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리품이 있었죠. 바로 노예였습니다. 전쟁에서 진 나라의 백성들은 모조리 노예가 됐거든요. 노예가 넘쳐나니까 인간의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노예를 시키면 됐어요. 농사도 노예가 짓고, 공사도 노예가 하고, 가사도 노예 몫이었죠. 그럼 로마 시민들은 뭘 했을까요?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수십만 명의 로마 시민들이 백수가 됐어요. 황제 입장에서 이게 가장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만이 쌓이고 반란의 씨앗이 자라나죠. 그래서 황제들이 꺼낸 카드가 바로 빵과 서커스였습니다. 무료로 식량을 나눠주고 검투사 경기 같은 볼거리를 제공한 거예요. 배고프지 않고 심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잠잠해지니까요. 그런데 빵과 서커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했어요. 그 자극이 바로 성적 쾌락이었습니다. 황제들은 이걸 묵인했어요. 아니, 오히려 조장했죠. 시민들이 쾌락에 빠져 있으면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요. 그런데 영원한 제국은 없는 법입니다.
전쟁에서 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노예 공급이 끊기고 전리품도 사라졌습니다. 국가 재정이 바닥을 드러냈죠. 빵도 서커스도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기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로마 사회는 급격히 보수화됩니다. 공중 목욕탕은 문을 닫았고 성매매는 금지됐어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로마의 쾌락 문화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폼페이에 가면 루파나르 건물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벽면의 그림들도 그대로예요. 로마의 쾌락 문화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그 화려함 뒤에는 극심한 불평등이 있었어요. 자유라는 가면 아래 철저한 억압이 숨어 있었고 소수 특권층의 쾌락은 수많은 노예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권력은 욕망을 낳고 통제받지 않는 욕망은 결국 스스로를 집어삼킵니다. 로마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